예, 이란의 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며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는 미군 기지를 조속히 폐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영목 전 이란 대사,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스타바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등장하지 않아서 그동안 저희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혹은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질문도 드렸고 관측도 들어봤었는데 일단은 메시지를 내놨지만 여전히 모습은 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그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 모스타파도 뭐 이미 죽었다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는 믿지는 않지만 이분이 부상이 심한 것 같아요.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지금 나온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이 IRGC하고 이란이 하던 거를 그대로 예상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좀 더 극적인 타이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부상당한 채라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좀 보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지금 뭐 워낙 소문이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성해서 사실 근데 보안 문제가 제일 컸겠죠. 저희도 이제 죽은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돌고 있었는데 사실 하메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 그 정보에 의해서 포착이 돼서 폭사가 됐단 말이죠. 네. 결국 본인의 목숨은 이제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이란을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 같고요. 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몸이 완전히 지금 정상적인지는 아직 확인할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국면이 조금 정리되고 나서 해야 되고 지금 강경한 메시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뭐 사실은 순위파 형제 국가한테 공격한 건 조금 유감이다 했는데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때문에 말을 바꿨잖아요.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영향력은 건재한 것이고 사실 이런 논쟁이 약간은 있어요. 모스타파가 본인의 의도를 갖고 자율성이 많은 지도자냐 아니면 이란 혁명 수비다라는 세력의 어떤 아바타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초등학생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큰 시위도 없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건 상식적이라 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메네이 사망 후 들어선 새 지도부, 미국과 강경하게 맞서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게 그 압박 수단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할 거다. 너 도망가는 거 너는 가고 싶으면 가라. 나는 계속 괴롭힐 거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순교자에 대한 복수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요 부분은 좀 잠시 뒤에 그러면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결국에 이란은 이 카드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글쎄요. 근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봉쇄라는 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봉쇄는 지금 형태로 이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가 연장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지금 기뢰까지 해상 어뢰까지 풀었잖아요. 이건 네.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푼 상태에서 나중에 회수하기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것까지 지금 시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사실 마가 세력도 그렇고 전쟁의 장기화가 최악의 수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를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해버린 건데 이란은 그렇게 전쟁의 주도권을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걸 천명한 것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이런 호르무즈 해협 차단을 통한 국제 유가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그로 인한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반대급부의 혜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미국 여론, 국제 여론이 악화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이라크 전2를 만드는
상황으로 몰리는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비용 대비 가장 이란이 갖고 있는 센 카드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전략은 당분간 협정에서 큰 양보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렇다면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기뢰를 설치하는 방법과 또 통과하는 선박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즈타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둘 중에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둘 다 뭐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둘 다 포함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선박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양안에서 왜 그 육상에서 그 배를 또 저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가리지 않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 길에 설치하는 배들을 모두 다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네. 할 거다. 왜냐하면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겠죠. 매일 하지는 못할 테고 그럼 자기들도 피해가 크니까 네. 봐가면서 이제 그 좀 풀었다 쥐었다 하는 거를 계속 그러니까 레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지렛대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너희들 함부로 못한다 그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 걸프 국가들에 대한 미군 기지 공격을 계속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이제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못해. 이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유가가 그러면 200불까지 갈 거를 각오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도 상충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뭐 선박을 제재하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의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드론 수상 드론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대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순위파의 태도가 어정쩡하잖아요. 사실 미군 기지 공격받고 화를 내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란 편을 완전히 들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 이스라엘 편을 또 들 수는 없는 상황. 여기서 이제 국제 여론, 중동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카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겠다. 소위 말해서 호의적인 국가는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는 어떻게 이제 살아나서 지나간 건 얼마 전에 포착이 됐는데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동정 여론이라든가 미국에 완전히 붙지 않는 나라에 관계된 유조선들은 통과시켜주겠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글로벌 유가 시장의 어떤 호스트 그런 역할을 이걸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이란을 비판하다가도 수위를 낮출 수도 있고 미국한테 빨리 전쟁을 끝내라고 호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옛날에 수에즈우나 파나마우나 가지면은 제국이었단 말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란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용 대비 가장 큰 효율적인 카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과하느냐가 또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한테 누가 생존권을 보장받았냐. 그리고 미국은 사실 호위한다고 몇 번 얘기하다가 실제 호위를 안 하는 걸로 또 가고 있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실제 미국이 호위할 정도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바 이란한테는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순위파 국가들을 통제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그 안에 이제 중국, 러시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유의미한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거네요. 예, 우리하고 친하거나 호의적인 국가는 할 수 통과시켜준다. 있다. 그렇기 통일권이죠.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조선을 이제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호의를 이제 받으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요.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떤 왜냐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왜냐하면 걸까요? 미 해군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 해군만 공격받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 내부에서 미 에너지 장관이 뭐 메시지를 올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취소한 이유는 아마 내부에서 얘기는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해군에서 현재 나가 있는 해군에서 이 작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를 계속 지금 미국이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이게 또 성공을 했을 때 미국이 갖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종의 이제 도박이죠. 미국 해군이 호위했는데 쏴버릴 거냐, 미국이 무서워서 그 배는 통과시켜 줄 거냐. 이게 일종의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그렇죠? 근데 통과시켜주면 리턴이 또 큰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처한 입장을 보면 미 해군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골프 치고 손녀딸이 뭐 네네. 쇼핑 유튜브 찍고 해서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전사에서 오는 그 순간에 그 선거 캠페인 모자를 쓰고 경례하고 바로 골프장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군 아들, 딸이 특히 대통령의 배런 트럼프도 안 보내면서 트럼프 본인도 이제 군대는 베트남전은 피했죠.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을 또 이라크 전처럼 희생을 시키느냐가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엔타이 오바마, 물러터진 지도자 안 돼. 하나는 엔타이 부시죠. 기존의 공화당 네오콘식으로 끝없이 중동에 우리 아들, 딸을 보내고 딕 체니만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해서 마가가 트럼프를 몰았는데 또다시 네오콘처럼 가버리면 이거는 트럼프는 중간 선거는커녕 자기를 막아줄 대선 후보의 공화당의 승리까지 보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 입장에서는 미군 전사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트럼프한테 조언을 했을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종전선언을 이미 해버리고 네. 소위 난장판 만들고 지금 빠지는 상황처럼 이스라엘한테 다 맡기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고려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게 이 미 해군이 이제 호위가 가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고 두 분께서는 이제 이게 상당히 큰 도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 작전을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까? 호위하는 방식이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공중이나 혹은 이제 타격을 할 것 같은 그 지점을 미리 선제 타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드론 공격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은 미국이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완전한 호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호위할 대상이 미국하고 직접 연계가 된 나라가 아니라면 그 코스트 앤 베네핏을 따지겠죠. 그런데 대사님과 저는 베네핏보다는 코스트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네네. 그렇게 봅니다. 그 미 해군 입장에서는요. 네. 미리 자기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미리 공습을 다 해서 초토화 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한 번은 호르무즈를 통항을 위해서 한 번은 한두 번은 큰 군사작전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유조선들의 호위라는 것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9번을 그 호위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 이런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미 전력상으로는 준비는 일단 다 되어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주변에 계속해서 항만시설 등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호위를 위한 뭐 사전 준비의 일부분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는 공격 준비 사격이라든가 소위 선제 포격을 통해 가지고 아예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되고 더욱더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종전을 선언했는데 더 깊숙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군사적 모양새는 미국 정치 지형 구도에서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종전 선언을 했잖아요. 네. 미중 정상회담 다가오고 있고 뭐 북미 회담은 잘 모르겠지만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택에 지금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들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까? 그건 또 저희가 별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민간 항구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기는 한 건데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란 측에서 걸프를 계속 미군 기지 공격하고 호르무즈를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예방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 드론 공격을 UAE나 카타르에 한 거를 볼 때 가능한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고를 하면서 이제 민간인에 대한 대피 또 네, 이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촉구를 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려 800km가 떨어진 이라크 항만에 있는 이제 유조선에 대한 공격도 했는데 이거는
왜 한 거라고 봐야 되나? 이거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는 네, 저희가 겁니까? 보기엔 이란이 좀 엉뚱하죠.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예. 사방에 지금 쏴대잖아요. 소위 예, 말해서. 예.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UAE 대통령도 엄청 화를 냈죠. 네, 기자도. 네. 지금 이라크도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그거 자체에 대한 군사적 효과라기보다 이제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미국 쪽하고 유착해서 이 하지 판을 말아라. 끌고 가거나 소위 미국이 빠져나갔을 때 어떠한 역할이라도 수행하려고 친이스라엘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호탄 성격으로 경고성 공격을 한 것이고요. 순위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이 묘한 구도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도 저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인명피해가 또 어느 정도인지 순위파에 대한 공격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확전을 모두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이 절제된 수준의 공격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전쟁의 어떤 판 자체의 순위파들의 결집하는 수준과 정도 방향성을 경계하려고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란의 이 공격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라크 항만 그러니까 아. 800km가 떨어진 곳에 지금 대한 저 공격이잖아요. 예. 이거는 저 호르무즈 해협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 네. 김 박사님 말씀대로 그 경고 그리고 자기들이 걸프 지역을 미군에 협조하는 데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세요? 그 이란 입장에서는 예. 다들 마땅치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란을 싫어하기도 하고 이란의 그 약간 동네 깡패 같은 그 행동을 했기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나라들이 실제로 원유하고 가스를 이제 계속 그 수출하면서 부자가 되는 꼴을 보고 있었던 게 못마땅한 게 오랫동안 쌓여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됐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는 실제로 아직도 지금 순위파, 시아파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란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라크 정부가 혹시 자기 세력을 이제 이 친이란 쪽을 무시하고 미국으로만 가는 거를 방지하려는 그런 효과를 누렸고 그걸 목표로 했고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스타바의 발언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게 이란이 이제 이웃 국가들의 우정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주변국을 공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게 미군 기지만 공격한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내놨잖아요. 이 발언은 그럼 어떻게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린 경고만 한 거다 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이제 나가고 있죠. 예. 또 이란 대통령의 어떤 사과 발언을 바로 철회하는 모양새가 이제 같이 연결된 네네. 것이고 이게 어떤 국제 여론전에 해당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 해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엔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연합 여론 대응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란 자체도 엄중한 경고도 하는 동시에 너희를 때리는 건 미군 기지 위주로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개입하지 말고 너네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이지. 특히 바라보는 건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 교도 브라더스라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해서 대미 대이스라엘 항전 의지를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전 싸움인데요. 네. 그제 이제 유엔에서 이란의 어떤 이런 거친 공격들을 비난하는 결의안들이 나왔을 때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는 것들은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이제 부각되진 않고 이란의 대응만이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도 완전히 이란 편은 들진 않고 난 이 상황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종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국제사회의 여론들, 이란을 악마로 만드느냐, 미국을 악마로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이 지금 여론전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미 해군이 이제 호위하는 것들은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미국이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란의 어떤 깡패 같은 행동에 맞서자라는 예, 게 유엔이랑 연합국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단결된 모습, 이란에 맞서는 국제사회. 이란은 또 이걸 통해서 미국에 맞서는 대이슬람 커뮤니티, 우리는 피해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규모 여론전들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프국에게 이란 무스타바가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폐쇄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정치적 그렇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걸프국 불가능한 입장에서는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걸프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라던가 어떤 것들은 뭐가 그런 있을까요? 것들이 이제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그 중동 지역의 걸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거죠. 안보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다룬 거는 어저께 결의가 처음입니다. 예. 지금 그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국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파키스탄이 지금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상호 방위 협정을 들어서 사우디가 만약에 이란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 지원에 나서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거하고 비슷한 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그 사우디하고 그런 협정을 맺고 사우디하고 그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는 파키스탄의 재정적이고 안보 취약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나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걸프만 안에 있는 것도 파키스탄으로서는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70%라면 파키스탄은 90%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인도양으로 나오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분쟁이 인도양으로 번지는 걸 파키스탄, 인도 다 싫어하죠. 다 타격이 되죠. 이렇게 그럼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주변의 걸프국들이 우리도 맞설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이란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큰 신경 안 쓸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외교적 레토릭인지 실제 행동에 나설 건지는 아마 이란이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옛날에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방이 세계 대전으로 퍼졌잖아요. 지금 이게 웬 파키스탄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겁니다. 왜 파키스탄이 갑자기 등장해? 근데 사우디 편을 드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파키스탄의 애매한 관계를 보면 같은 무슬림 형제 국가인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을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수니 시아가 갈라지면서 수니파 편을 들면서 시아파인 이란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지? 그럼 인도가 끼어들면 어느 편이냐? 미국 편이야? 수니파야? 시아파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세계대전 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인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선 얘기 좀 이따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이란이 보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확전되는 게 미국으로서는 재앙이거든요. 뭐가 됐든 시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거는 모두 자기가 알고 있고 또 파키스탄까지 외교적 레터릭이라 한들 참전할 수 있다까지 선언까지 했어요. 예. 사실 옛날에 파키스탄 핵을 가졌을 때 무슬림 국가들이 보였던 태도 한국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 국가도 핵이 생겼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슬람은 또 우리가 모르는 문명의 일체화를 또 얘기하는데 그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공존할 수 없는 또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란에게 경고한 거는 굉장히 이 중동 정세를 단일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 중동 정세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란도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만약 파키스탄하고 이란 간에 최소한의 폭격이라도 있다. 그러면 진짜 저희가 걱정하는 상태로 전 세계가 급속하게 휘말려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주변국까지 확대되는 게 미국의 큰 부담이라 하셨는데 이란에게는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도 부담이죠. 이제 이란 이 상황이 터지기 전에 상태를 보세요. 그렇죠? 대규모 시위대가 예, 3천 명이 죽고 오랜 제재를 통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협정에 나왔단 말이죠. 더 나빠질 게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란은 현재는 애국주의를 기치로 이란 시위대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무서워서 데모를 안 할 수도 네네.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다 좋지만은 또 않은 거죠. 하메네이를 제거한 건 좋은데 이슬람의 혁명대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트럼프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란이 야당이 갖고 있는 그 애매한 포지션. 베네수엘라의 교훈도 보고 있고 마두로를 제거했는데 미국이 석유만 가져가고 마두로 후임자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한테 정권을 받도록 도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란의 시위대들이 혹은 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치 세력들이 해야 될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게 미국 편을 들자니 그렇죠? 이란을 공격한 미국 편을 드는 거고 그 초등학생을 죽인 사람 편을 드는 거고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란은 요거를 애국주의, 이슬람 형제의 대단결, 그리고 재인전선을 통한 미국의 이라크전 수렁의 버전 2, 요걸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즈타바의 발언 중에 순교자라는 발언이 나온 걸까요? 이 순교자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 부친 호메이니 그 최고 지도자를 이제 순교자라고 이제 지칭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이란 국기도 보시면 저기 가운데 있는 표시가 그 무슬림들의 그 원리를 표시하고 거기에 하나 그 축이 하나가 순교입니다. 마타돔. 그 순교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순교라는 뜻이 정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애국주의로 몰아가는 아주 최고의 필라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내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피해가 와도 내가 피해를 봐도 너는 더 피해를 봐. 그러니까 죽기 살기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피해 복수라는 단어로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희가 IS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리아 반군이 미국이 개입할 줄 알고 그때 아사드를 물리치기 위해서 막 들고 일어났었죠. 그때 레드라인 오바마 대통령 여러 번 씁니다. 뭐 대량 살상 무기 쓰면 개입하겠다.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쓴 걸로 판단이 돼서 러시아까지 개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라크전 2가 될까 봐. 그리고 나서 그 대규모 미국 무기를 받은 반군은 이라크전에서 반미로 돌아선 군인들하고 합쳐가지고 결국 IS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하메인을 없앤 미국 만세를 해야 되는데 예. 이란에 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초등학교를 그렇게 많이 오폭으로 살상한 미국 편만을 들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성을 통해 가지고 적이 생기면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 상식적인 노선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모스타파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하여튼 전쟁의 장기화가 최악의 수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제2의 전선이 됐든 무슬림 대단결이 됐든 아니면 중동 정쟁의 장기화 자체도 시작은 미국이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중간선거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갈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란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근데 이 애국주의라는 이 순교, 뭐 애국주의 이 부분이 충분히 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걱정인데요. 예. 그동안에 이 호메이니 정권을 물러나라고 막 목숨을 걸고 거리에 그러니까요. 나섰던 사람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중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애국주의하고 반유태주의, 네. 반시오니즘, 반미주의 이게 좀 먹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말씀하신 뭐 지난 1월에 막 들고 일어났던 네. 그 사람들도 이번 일로 인해서 글쎄 뭐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예 바뀌는 그런 뭐 계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특별한 원한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일단 내 정권은 싫어도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더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네. 거리로 어쨌든 나오려면 무언가의 명분도 있어야 할 테고 또 주변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러한 분위기를 이란 지도부에서 흐름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강경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란은 어차피 이제 독재 정권과 유사할 수준으로 몇천 명을 학살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현재는 그 분위기에서 이란은 계속해서 강경한 그런 경찰국가 같은 모습들을 보일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뭐 어떤 뭐 이란식 버전의 계엄령이 됐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반대파가 가질 수 있는 명분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우리도 참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이해가 빠를진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5.18이 있었고 그때 독재자를 물러나게 해주는 미국을 기다렸던 민주화 시위대가 있다.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군사정권을 없애줬는데 그 와중에 또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몇천 명이 죽었다. 예. 그럼 그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예. 그렇네요. 이런 비슷하게 상상을 하면 이거의 복잡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거된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이 애국주의로 뭉쳐서 반미를 외치게 되면 그게 반박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 민주화 그러네요. 시위대는. 왜냐하면 우리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란 상황을 보시면 정확히 들어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생각보다 시위대가 길바닥에 나와서 데모하는 모습들도 폭격 때문에 안 하는 거긴 하지만 네. 동시에 그 명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라크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국을 해방자라고 반기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의 모습은 저는 다 미국한테 등을 돌리는 이라크인들을 기억을 했을 때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왜 패배했는가, 아프간전에서 결국 다시 탈레반이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됐는가. 그건 미국이 갖고 있는 뼈아픈 교훈이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빨리 빠지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호의를 하겠다는 또 이중성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란은 끝까지 빨리 끝내길 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판이 될 때까지 아니면 미국에게 통 큰 양보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 받을 때까지 이 상황을 지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스타바가 했던 이 강경 메시지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모스타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정 안 되면 제2의 전선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어떤 카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죠. 예. 이란으로서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제2전선은 일단 뭐 중동 외부를 저희가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동 내부에 있어서 이스라엘 관련한 여러 가지 하마스나 이런 쪽이 조용합니다. 헤즈볼라나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하는 방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외 국가들. 한국은 되지 않겠지만 전 세계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 대사관,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테러라든가 드론 공격 이런 것들도 돼 있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 본토라든가 미국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공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2전선이라면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랑 독일이랑 싸우고 있으면 노르망디가 제2전선이 됐었고 이런 국면인데 지금 그런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층위에서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지금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전 세계에 살고 있고 네. 소위 말해서 참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2의 전선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저 제2의 전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제2전선을 생각해 보면 뭐 그 굉장히 지금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사이버도 있고 우주 공간도 있고 뭐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엉뚱한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뒤끝이 있다. 이런 뒤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에 지금 이란은 쉽게 끝낼 생각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장기화 국면에 가는 것이 이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갈지도 사실 좀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예. 그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 역사의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이란 국민들이 사실 12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굉장히 열심히 많이 수천 명이 총에 쓰러져 가면서도 데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국민 생활이 아주 극에 달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게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우선 이란이 굉장히 부족한 게 식수입니다. 오. 식수가 없고 그다음에 식품 가격이 엄청 급등을 했고 네네. 지금 이란이 사실은 농업에 굉장히 그 치중을 많이 했지만 식품을 엄청나게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수입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식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물과 식품을 못 구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이 인플레이션도 엄청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란 저 모스타바는 일단 애국주의에 호소해서 저렇게 우리는 순교자들을 이제 챙겨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장기전 운영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국민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애국주의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글쎄요, 뭐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와닿을 수 있다고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사님 말씀 들어보면 당장 근데 지금 생활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국민들에게 이 장기화라는 건 또 어떻게 다가갈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되겠죠. 근데 체제 보호 측면에서 보면 뭐 북한하고 정확히 비교되지는 않지만 이란의 체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런 방식들이 계속 갈 거라서 사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성공을 보인 나라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금 이란 체제 수호를 위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본인 입장에서는 최상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미국이 뭐 전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메네이만 제거했으면 뭐 좀 낫을 텐데 초등학교 같은 데를 오폭을 하고 이라크 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혼식장 폭파시키고 이러면서 이라크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상군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반대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그 죽은 사진들 신문 예, 일면에 신문에 실었잖아요. 올렸죠. 그거를 보고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아까 말씀드린 애국주의, 국가주의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힘을 받아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79년도부터 이란 체제는 사실은 국민들의 복지보다는 본인들의 정권이 유지되는 어떤 교조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연장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 없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를 보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난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이란이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고 있으면 결국에는 언급해 주신 이 불안감의 심리가 유가로도 이어질 테고요.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요. 그 유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란 때문에 그 유가는 할 수 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지 떨어지거나 뭐 완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대로 갑자기 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스테이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지만 걸프 산유국들의 그 생산 시설을 이란이 파괴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카타르 정부에서 그 폴스 마주에르, 그러니까 불가항력을 우리는 공급 못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LNG를 카타르가 전 세계 40%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을 카타르로부터 가져오는데 그 생산을 못하니까 이제 나는 공급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시설, 가스 생산시설을 파괴한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르무즈도 해결돼야 되지만 생산시설도 빨리 복귀가 돼야 되고 어쨌든 전쟁 행위가 끝나야 이제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국민들은 뭐 대규모 지금 반전 분위기는 퍼져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이란에서 폭격을 받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어떤 애도 성명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어나는 반대 시위는 트럼프를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의 시위 플러스 이라크전 장기화에 가게 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시위가 더 겹쳐졌기 때문에 이란 체제 자체에 대한 동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는 꽤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앱스타인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했고 이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또 한 번의 국면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무 라인들, 스티븐 밀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도가 튼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인 환경의 급변들을 통해서 이란이
잊혀져가는 미국 국민들한테서 잊혀져가는 상황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은 하여튼 전쟁의 장기화 이라크전 수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핵을 갖는 거는 또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딜레마를 가진 여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계속 출렁이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비축유 뭐 굉장히 많이 방출했는데도 이게 지금 출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저희 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지금 제2전선 전쟁의 장기화를 위한 이란의 노력 그리고 순위파들이 석유만 벌고 이란 사태를 방지하는 걸 막겠다라면서 산유 시절을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안 보이는 위너가 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사실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의 비중이 떨어짐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 루저가 또 있죠.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의존을 했는데 트럼프도 베네수엘라 중동의 석유 의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라는 것도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국제 유가 시장들이 누구에게는 위너, 누구에게는 루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나만 죽지 않겠다. 순위파 산유국도 전부 다 힘든 고통 속에서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유리한 이란과의 협정에 나서라는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산유 시설 공격들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카드를 왜냐하면 미국도 굉장히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오전에 또 보도를 보면 존슨법을 또 이제 존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존스법, 이제 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카드를 또 생각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존스 법을 고쳐서 예, 미국 내에서 이제 운항하는 배들이 그렇죠. 그 해외에서 건조한 배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체크는 못했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아주 부분적인 효과지 근본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전략 비축유 예, 방출을 예. 결정했는데도 왜 오르냐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미국에서 그 IAEA가 따로 전략 비축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IAEA는 사무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각 나라가 이렇게 방출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동일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4억 배럴 중에서 4억 배럴이라 방출이라는 거는 아마 그 역사상 제일 최대 큰 규모이긴 규모라고. 한데 네. 미국이 그 중에서 1억 7천만 배럴을 방출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충분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비축유 수준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방출을 해서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는 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축유가 충분하다면 뭐 6개월, 1년 이상 가도 괜찮다고 하면 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는 양부터가 그렇게 네, 많지가 많지가 않는 않습니다. 상황에서 또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유가도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장기화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쨌든 전쟁을 치르려면 이제 무기를 쓰고 그것이 이제 비용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쟁 지속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예. 우리 사드 뭐 넣었다 뺐다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가져가려면 가져가지 왜 다시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토마호크 미사일의 뭐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를 몇 시간 만에 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한 3년 걸린다. 뭐 제조 공장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실은 미국은 지금 마스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제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국하고 지금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굉장히 도태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제조업에 몰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재원,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국내 시장, 물가 이런 부분들이 무조로 부정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쟁의 장기화 자체는 미국한테는 하나도 득이 되는 건 없다. 오로지 득이 되는 건 굳이 있다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위기가 좀 잊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시 장기화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인기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앱스타인 파일로 인기가 떨어지냐, 이란 장기화로 떨어지냐 본인이 골라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애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려면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아마 미루는 전략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네타냐후 총리랑 어떤 식으로 회담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사실 이전선까지 고려하면서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란도 계속까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뭐 이걸 2년 3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할 수는 없어서 실제 물밑 협상은 어느 정도 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예, 비용적인 측면까지 봤고, 자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글쎄 지금 이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 빨리 끝낼 생각도 없고 길게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뭐를 얻어내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이란 입장에서 지금 요구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보도가 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라. 두 번째는 배상금을 내라.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방지를 국제적으로 보장해라.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막힙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런 이제 전례도 없지만 첫 번째부터 막힙니다. 이란의 정당한 권리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한 권리라는 건 자기들의 핵농축 권리가 있다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농축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예. 권리를 보장해라는 것부터 막혀서 협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될 걸 알고 하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재발하는 것에 대한 뭐 방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난번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한 거기에도 그거를 이제 바이든 정부에 와서 다시 살리자고 했을 때 이란이 요구한 게 한 번 합의한 거를 되돌리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재발을 방지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미국이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그걸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지금 요건을 하나, 두 개. 그럼 마지막 배상금 지급을 해달라. 이 부분에 전쟁 대해서는 배상금도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무슨 옛날처럼 옛날의 예. 전쟁들은 전쟁하고 난 다음에 평화 협상이라는 걸 하고 평화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배상금 뭐 너는 여기를 영토를 주고받고 너가 배상하고 이걸 다 정해서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게 이런 약속을 하고 거기 다른 관계국들이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평화 협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전쟁 공격을 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배상금 요구를 한다 그러면 고웃음치죠. 상대방은. 저는 아니지만 상대방은 고웃음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요구할 수 없는 조건들을 지금 이란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 걸까요? 둘 다 있죠. 사실은 이거 수용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제시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국면으로 국내 정치를 끌고 가겠다. 소위 말해서 시위대가 더 이상 전쟁 중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안에서 이 모스타파가 정권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하나 있고 실제는 그런 권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권리. 핵에 대한 권리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본토에 피해가 있을 때 지도자로서 전쟁 배상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과. 근데 완전한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을 때 패배자가 보상을 했었죠. 독일의 1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청일전쟁, 뭐 등등등. 근데 미국이 패배자인가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전쟁 배상금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그렇다고 이란이 전쟁 배상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지도자는 국내 정치, 허수아비구나. 예. 굴욕이죠. 굴욕을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완전히 미군정을 또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트럼프를 뽑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장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어떤 그나마 라이클리한 시나리오는 미군이 이제 싹 빠지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그러면 이제 중동은 사실상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이란이 행하는 많은 테러들이 친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지금 받을 수 없는 조건들 이야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흐지부지 되면서 빠진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 언제든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도 애매모호한 듯이 뭐 수용하는 입장을 또 낼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의 명분이라도 서로에게 좀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랑 트럼프 대통령 1시간 통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보고 빠져라고 얘기했을 때 빠져는 끼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유가가 올라가서 웃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잊혀져서 웃는 것도 있고 북미 간에도 중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뽑으라면 푸틴이죠. 이란과 미국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뽑으라면 푸틴입니다. 시진핑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란과 군사훈련까지 했던 러시아가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나마 양쪽의 채통을 살리면서 비밀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러시아가 조금 나서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사실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이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등 떠밀려서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하는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게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시기 동안은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들은 지금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국들의 이야기 또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앞서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뭐 미국과 전례 없는 동맹이다. 우리가 평소보다 100배는 더 가까워졌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란을 향한 메시지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나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어떤 의중이고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이 전쟁의 가장 큰 위너는 네타냐후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실제 네타냐후가 원한 대로 미국이 참전을 했고 생각지도 못한 공습을 해줬고 네타냐후는 사실상 총선을 패배를 앞두고 탄핵돼서 혹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통해서 다음 총선에 지금 열린 내각으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네타냐후는 본인 입장에서 이런 강경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 지지도를 높이고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미국을 본인이 원하는 국면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마가 세력에 의해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신념이 중동에서만큼은 이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사님께서 설명하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유대인 가족이 없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지켜야 된다는 그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구원자, 미국의 슈퍼히어로 이걸 지켜가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하마스 분쟁 때문에 젊은 이들 대도시들에서 좀 반감이 나왔을 뿐이지 미국 DNA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타냐후가 다시 한번 성공으로 끌어들였고 이건 로비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가족이 갖고 있는 쿠시너를 비롯한 유대계와의 관계 그 안에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과 트럼프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을 고려했을 때 네타냐후의 전략이 먹힌 것이고요. 이 국면은 상당수 네타냐후가 굉장히 웃는 쪽으로 다음 총선 승리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이 신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도록 새 전쟁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는 지시를 통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협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결정권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실은 여겨질 수 있는 발언들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해줘서 되게 고마운데 먼저 중단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당신들이 그만두면 우리라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만두지 마. 이런 메시지를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현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느 미국이 정도 이제 있다고 보이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이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네. 이스라엘 입장이 굉장히 미국 정치권에서 중요하거든요. 정치권 언론에서 다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처음 가서 이제 근무할 때 좀 놀란 게 있는데요. 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기본 강의를 해주면서 미국은 유다 크리스찬이즘에 입각한 나라다. 그래서 유대주의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 나라, 한 뿌리 같은 개념일까요? 쌍둥이다라는 오.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때 좀 놀랬거든요. 아. 그런데 쭉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정황을 보면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자기 목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 되기 전에 미국이 빨리 손 떼는 건 싫겠죠. 옛날에 제가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남북한 전쟁하고서 우리 네. 다 피해봤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봤는데 미국이 휴전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미국을 막 성토를 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우리 단독 북진은 행동, 북진 통일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한 소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한다 그랬다 또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싫은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이걸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럼 실제로 독단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요? 주연 조연이 바뀌는 방식으로 가겠죠. 예, 지금까지 주연은 미국이었고 네. 이스라엘은 옆에서 이제 박수를 치던 치어리던데 지금은 이제 아마 미국은 주연 자리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관계된 국가들한테 많은 부분을 좀 넘기고 싶어 하고요. 순위파는 그걸 받으려고 하진 않고 있고 받지 말라고 이란이 때리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약간의 딜레마는 있지만 이 또한 예상됐던 겁니다. 사실 이 공격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건 트럼프 국방부나 NSC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끌고 나갈 것 같고요.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 미중 회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취소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선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한테 주도권을 보내고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행동을 조금 완화시킬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러시아 중재자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이 안보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랑 중국이 기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어제 결의안이 사실은 그 걸프 국가들, 그 소국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결의안이었어요. 네네. 그게 바레인이 아마 주도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란이 그렇게 공격 확산하는 거는 원치 않지만 동시에 미국이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친 거는 얘기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는 안 했죠. 중요한 건 반대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아까 말씀하신 뭐 전화 통화라던가.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뭐 이란에 뭐 드론을 뭐 줬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지금 정확한 어떤 역할이라던가 스탠스는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즐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부탁을 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6.25 전쟁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김일성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소련 군사고문단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후반 2년부를 보면 사실 협정을 질질 끌라는 스탈린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북한은 사실 미국 폭격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스탈린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판을 벌려놓고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미국과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란을 두고 전쟁이 장기화로 가든 단기적으로 끝나든 본인이 위너가 될 수 있는 판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가스라든가 유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협상을 이끌어낸 중재자로서 이미지도 본인한테 오케이. 아니어도 장기화를 끌고 나가도록 이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도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자기 아들딸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기 입장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커지는 쪽으로 두 가지 전략을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장기화를 위한 간접적인 이란에 대한 의리도 지킬 것이고요. 미국이 부탁을 하든 이란이 부탁을 하든 중재자 역할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중국도 지금 그 입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일정이 있고 고위급들이 이제 관련해서 실무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꺼내고 싶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방중을 하려는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이 커지는 걸 굳이 또 원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현실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연기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해주니까 미국의 힘이 다 빠지고 미국의 강점, 약점을 다 보는 점도 있고 나쁜 점은 유가가 오르면 중국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유가를 지금 싸게 이란하고 러시아로부터 싸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면 중국도 힘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중동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또 각 나라의 입장들 오늘 참 오랜 시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끝으로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우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시는지. 큰 위기입니다. 이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도 유가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석유 지금 휘발유값만 통제를 하지만 사실은 비료, 식품 그리고 뭐 메탈, 알루미늄 같은 거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면 전력이 지금 얼마나 새 시대에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력을 지금 갑자기 뭐 유가나 원유나 LNG를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재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고 또 더군다나 안보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번에 사드까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까지 예. 빼가는 정도로 이제 중동의 그 전력을 그쪽으로 보내고 항공모함도 사실 전 세계에서 두 척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척 선단 전체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안보적으로도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치권하고 국민들이 좀 더 토론해서 우리가 좀 혁대를 졸라매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나라는 게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목 전 이란 대사,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